사실 저희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경제 안보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다시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트럼프 1기 때 미치광이 전략해가지고 저희 썰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어쨌든 뭐 전술적인 그런 것들이 재등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이제 그 대북 기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는데요. 약간 측에서는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또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축소로 전환될 거다라는 시각인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네. 대북 제재는 핵 개발을 못 막았다.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할지 몰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거고 양쪽에 하나의 패러다임만 가지고 고집하는 것은 이제는 바보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현재까지 갖고 있는 핵은 오케이. 더는 개발하지 마라. 또 하나 ICBM은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ICBM이 미국 본토까지 간다는 게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다고 보잖아요. 여기는 더 하지 마라 그러면 미국은 핵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우리는 핵을 그냥 안고 지내는 그렇죠. 게 되는 거죠. 최악이네, 최악. 이게 우리가 지금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그런다고 해서 멈춰 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노벨 평화상이거든요. 가자 지구 전쟁도 정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리하면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하면 성과만 보면 딱 평화상 줘도 손색이 없는데 트럼프니까 뭔가 깨름칙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 열망을 잘 활용해서 비핵화도 포기하지 않되 평화를 자꾸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좀 큰 전략을 세워서 특히 저는 여야 합의로 이 부분에서만큼은 문제를 좀 풀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큰 전략이 뭐냐는 거죠, 문제는. 또 우리 뭐 민주당에서도 웬 의원이 뭐 노벨 평화상 박선웅 청원을 의원입니다. 내고 이러는데 황당한 짓을 하던데 저는 진짜 최악의 최악은 뭐냐면 트럼프는 기분 좋게 노벨 평화상 받고 우리는 계속 북한의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개목걸이 차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게 우리한테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에 대해서 인도 파키스탄 같이 만약 그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트럼프가 간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를 안보를 위해서 다른 안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생명을 위해서 독자 핵무장 해야 됩니다. 그 독자 핵무장 하면 자꾸 우리나라 진보 쪽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핵무기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그러시는데 도대체 북한의 핵무기를 무슨 수로 막겠냐.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 했잖아요. 우리도 일단 일본 수준으로 빨리 가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정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노벨 평화상 받고 싶고 북한은 그냥 핵하고 미사일을 빵빵하게 갖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저는 국제사회한테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고 가장 비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니까 북한이 그렇게 가지고 장난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근데 핵무장은 저는 좀 반대고요. 핵무장을 우리가 만약에 핵무장하는 거는 뭐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일본도 핵무장할 거 아닙니까? 일본이 하든 대만이 하든 그거는 그 사람들 그렇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가 도미노이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인 거죠. 저는 그 선택보다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남북 대화의 어떤 채널을 끊어버리니까 미국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면 이 채널을 저는 빨리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대화 좋고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아까 미치광이 전략 이야기했는데요. 미친 사람 전략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써야 되는 전략입니다. 근데 핵이 원래 매드 전략이죠. 핵이 원래 매드 전략인데 그동안 이 미친 국가들 핵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딱 끼어 있는데 우리만 그냥 점잖은 사람 했거든요. 트럼프한테 이거는 우리 국민들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니 이런 것까지 만약 다 걸어가지고 만약 그래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위권을 가지겠다. 그거를 당신 부정할 수가 없다. 아니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야 이야기해야 트럼프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딜을 생각할 거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핵무장이라도 하려면 전작권이라도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달라 소리 못 하는데 어떻게 그 딜을 해요? 여기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저희가 또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 일단은 그 뭐 관세 제일 얘기하잖아요. 멕시코 캐나다 상대로 해서 25% 이제 고관세 얘기했다가 한 달간 유예한 그런 상황인데.
실제 우리 총 수출이 최대 65조 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보다 좀 더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일기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예. 일기에는 그래도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맞아요. 그럼 미국 매티스라든지 뭐 행정부에 이런 분들. 어른의 축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상한 일을 벌리면 옆에서 좀 말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위주로 정부와 백악관을 딱 구성하고 있어서 이 초반에 우리한테 충격적인 그런 변화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거는 뭐 경제나 안보나 마찬가지고요. 네. 트럼프가 별명이 테리프맨이에요. 네. 관세맨이라고요. 이 양반은 관세를 엮어가지고 다른 자기 어떤 목적, 예컨대 불법 이민 문제나 네네네. 뭐 마약 문제나 예. 이번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이나 마약이나 이거 단속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한 달 유예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뭐 우리하고 만약 앞으로 관세 이야기 나오면 FTA나 주한미군이나 북한 핵 문제나 관세 가지고 그걸 수단 삼아서 다른 거하고 엮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트럼프가 딜을 좋아해요. 뭔가 딜을 해가지고 거래를 내가 성공시켰다 이런 관점에서 외교를 할 거기 네. 때문에 우리도 기존에 뭐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다, 가치 외교다 이런 거는 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익을 트럼프한테 이게 좋은 딜이다라고 어떻게 설득하느냐 저는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소연님.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예. 관세맨이라 이런 네. 표현도 쓰고 했는데 좀 궁금하잖아요. 왜 느닷없이 멕시코, 캐나다한테는 25%를 때리냐. 주적은 중국인데 이유는 뭐냐. 중국의 관세 장벽을 세니까 중국이 우회를 하는 거예요. 중국 본토로 바로 안 들어가고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네. 멕시코 통해서 들어가는 거. 요걸 뒷마당이 열려버렸다는 인식 때문에 이걸 막겠다고 한 거고 두 나라가 저자세를 취하니까 트럼프가 멋있게 한 달 유예를 했는데 그건 아마 그네들 사정을 봐주기 위한 건 아니고 자기들 준비. 그렇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네네. 있잖아요. 이 부담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라고도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그게 이제 할 거라고들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우리 공장들 예, 많이 많이 대기업들 올라가 많이 있죠. 가 예. 있고 거기서는 이제 USMCA입니까 옛날 나프타 나프타죠, 예.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관세 없이 미국의 시장에 진출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때리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아픔이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말보다는 뭐 발을 봐야 된다 그럴까?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될까, 미국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겠죠. 근데 트럼프가 아마 제일 두려워하고 하는 게 미국 국내 여론이 예컨대 인플레 같은 게 그런 거죠. 관세 올렸다가 국내 소비자들이 트럼프 찍어줬더니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중국 거, 캐나다 거, 멕시코 거 싸게 샀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면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움직이는 그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하나만 제가 질문하면 지난달 28일인가 하원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간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한국산 세탁기 사례를 들었대요. 세탁기가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했잖아요.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네, 맞아요. 2013년부터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해서 수출은 한 70%인가 급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LG, 삼성이 세탁기 생산하는 공장을 다 미국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 그런 예를 투자예요, 들면서 급줘서 예. 빨리 들어와라 여기. 근데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갈 때 우리 재벌 총수들 가가지고 했죠. 네, 많이 했죠. 몇백억 불 투자 약속하고 그 투자 계속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또 한 번 그거 그랬는데 우리 기업들이 네. 국내에서도 투자가 모자라가지고 투자가 일자리인데 미국에 대미 투자만 계속 1년에 몇십억 불씩 해야 되면 그러면 우리 국내 경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그래서 빨리 탄핵 국면을 빨리 끝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제대로 사실 써야 이제 돼요. 예. 그 사실 트럼프하고 우리하고 4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 일기 때 그때도 탄핵이었죠. 박근혜 이번에도 또 평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권한대행에서 이제 황교안 총리가 그래도 뭐 9일 만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 이제 뭐 트럼프하고 이제 통화를 못한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또 일본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또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대통령의 아무리 공석이라든지 이런 지도부의 공석에 대해서. 예. 일본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 딜을 어떻게 해가지고 피해를 덜 보고 최대한 이익을 네. 극대화하느냐 이 고민을 일본도 상당히 한 결과 같아요. 예컨대 방위비를 2배나 올린다 그러잖아요. 2027년까지. 근데 그거는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고 일본 자체 국방 예산을 예산을 늘리는 거예요. 2배 올린다 이 말이니까 일본이 원래 하고 싶어 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 왜 국방에 돈 더 안 쓰냐, 왜 미국한테 의존하려고 그러냐 맨날 이야기하던 거 네네네. 아닙니까? 일본이 그걸 딱 집어가지고 하는 거 보고 그거는 원래의 자기들이 플랜하고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거기 이제 돈을 쓸 테니 네가 좀 다른 그렇죠. 좀 봐줘라. 일본이 이제 그렇게 빨리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부럽긴 하지만 리더십이 다시 서면 그보다는 더 낫게 해야 되겠죠. 냉정하게 보면 미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를 보면 우리보다는 일본이 훨씬 세죠. 일본이 전통적으로 네. 그래서 전직 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장인가 하는 분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우리는 바보 전략을 써야 된다. 21세기 바보 전략을 쓴다고요? 바보 전략.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 대통령도 없고 이래 어수선한데 조금 더 시간을 주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엄살 전략, 바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미국하고 맞짱 떠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바보 전략을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선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 계속 바보같이 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일본처럼 네. 국방 예산을 좀 쓰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갖다 드리면 이잖아요. 우리는 뭐 그럴 만한 게 없나요? 제가 아이디어는 하나 내면 제가 보다가 좀 느낀 건데요. 트럼프로 움직이는 또 다른 코드, 숨겨진 코드가 뭐냐면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가문의 수익을 엄청 얻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네타냐후가 깨를 낸 거 아니에요. 여기다 참전시키는 방법이 요 부동산 잘 개발하면 돈이 됩니다라고 설득을 한 거. 부동산 업자니까. 한반도도 개발 가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착안해서 비공식적 어프로치를 좀 해야 된다. 차관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미 웃깁니다. 트럼프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원산지구 그거 개발하면 거의 리조트지구 개발하면 아주 뭐 좋을 거다. 트럼프가 그런 거를 무슨 부동산 개발하듯이 그게 저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때라니까요. 그때 좀 한번 좀 나서세요, 좀. 특사로. 그러시면 되잖아. 예. 공부를 해야 되나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줄줄이 폐업하고 막 진짜 내수가 너무 안 좋은데 사실 그 경제 불확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야, 그래서 거래량이 막 금 거래소 개장 이래로 지금 뭐 1,000억을 넘었다고 하는데 금은 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뭐 돌반지 몇 개 있고 그렇죠. 우리 외환위기 때 팔았어요. 연예기 때 많이 팔았죠. 몇 개 그냥 남아 있죠. 아, 지금도 남아 계시는 거예요? 몇 개 남아 있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금값이요. 예. 만 원, 한 돈에 너무 오래된 얘기. 55만 원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금값이 계속 올랐던 건 아니고요. 맞아요. 80년대, 90년대는 예? 금값이 잘 안 올랐어요.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트럼프 때문에 이중으로 불안하고 이럴 때는 금이라는 게 이게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니까 자연스럽게 찾는 거예요. 그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뛰어가지고 야 이거 뭐 무슨 한 돈에 맞아요. 55만 원 하면 도대체 한 돈이고 아니고 옛날에는 반 돈도 반지 만들어가지고 선물하고 반돈 했잖아요. 했죠. 이제는 반 돈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두 분의 한 줄 평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네. 하노이에 실패하고 나서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트럼프 머릿속에는 하여튼 딜이에요. 그걸 한미 간에 굿딜을 할 수 굿딜을. 있도록 굿딜, 우리가 굿딜. 그래야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제가 묘수가 없는데 어쨌든 하여간 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잘 버티자. 그거 바보 전략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일단은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야 각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현실에 대해서 입장을 가감없이 논하는 시간입니다. 썰전 스페셜 여야의 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말이죠. 각 당의 초재선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정당 의석순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별명이 이렇게 생겼네요. 썰전의 매운맛.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 병의 김영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사실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민주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시고 전 이제 국정원 요원이셨습니다. 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서는 태평양 국정원 2인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빠른 육사 초선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세일러바 박선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가 왕따가 아닌 한 당내 조기 대선 움직임은 없다. 썰전의 국힘 소식통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 갑 조정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퍼스트 펭귄을 지향하는 썰전의 퍼스트 입담꾼입니다.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 을의 이준석 의원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박선호 의원님은 이제 저희가 초면인데요. 그럼 우리 박 의원님 이제 경력 중에서 국정원 제1차장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옛날 요원 때보다 지금 의원이 더 힘들어요? 요원 때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요. 조직이 이렇게 이제 뒷받침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눈에 안 띄고 하는데 이 의원은 이슈를 쫓아다니면서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이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정원 요원 하면 이제 조인성을 네. 그런 영화 나올 때마다 좀 주변 반응 어떠신지. 아니 근데 조인성 같은 존재들이 있죠, 당연히. 홍장원 차장도 그런 수준의 인물이고 12시 46분이라고 하면 국방차관과 통화한 다음에 전화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국정원에서 좀 높은 분이에요. 저희 사석에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명함이 되게 이상하더만요. 네, 명함 이상하죠. 무슨 문화사가 많이 있었고 뭐 그러니까요. 요새는 안 쓰죠. 그런 어쨌거나 근데 이제 국정원 요원이 어떤 직업의 특성상 가까운 가족한테도 말하면 얘기를 안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가족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아내까지는 알아요. 아내, 부인까지는 아는데 애들은 모르죠. 그러면 몰라요. 우리 아빠 맨날 나가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학교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부인은 아니군요, 우리나라는. 부인까지는 못 속이더라고요. 월급이 들어가야 되니까. 알아야죠. 연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국정원 얘기 안 하고 매일 돌아다니고 매일 밤늦게 들어봐. 바로 이혼이지. 아니 근데 기밀 유출 방지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 장소, 기업. 사람 만날 때 네.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지 말고 내가 할 말만 해라.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 아니면 가지 마라. 기업은 이제 납치당할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죽듯이 치거나 벽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으십시오. 72시간 내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야. 네. 아유, 야. 지금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군요. 하여튼 흥미로운 얘기가 많습니다만 여기서 5차, 6차 변론기일에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홍장원 그리고 이제 박종군 두 이제 증인인데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증언했던 제 워딩 그대로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 2월 6일 재판에서 곽종곤이나 홍장원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에 마치 뭐 설득하면서 그 이후에 내란죄 프레임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닙니다. 저희는 12월 3일 날 계엄 터지는 순간 이건 내란이라고 이미 규정을 지었고 12월 4일 날 의총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네. 또 하나는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한 관련자들 전원 다 고발한다. 그날 이미 다 내란죄로 규정 짓고 프로세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홍장원 뭐 차장이 뭘 넘기고 메모를 한 거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내란 프레임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네. 홍장원 전 차장이 박선원 의원님한테 이제 그 메모를 사실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홍장원이가 저기 박선원이한테 저기 무슨 약점 잡힌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이거 예, 들었을 제가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8대 1차장이고 네. 홍장원 차장이 20대 차장이에요. 그러면은 전임자 잘못을 후임자가 합니까?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의 약점을 전임자가 잡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사실 말이 안 이야기고 되다. 처음에 이제 12월 6일 날 그때 이제 홍장원 차장이 경질됐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보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위원장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 차장이 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네네. 이걸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 혼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아니 곽정근한테 항의하러 지금 이천에 와 있다. 그래서 간사 대리인 네. 김병기 의원이 저 대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성범 위원장 있고 김병기 간사 있고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 차장이 쭉 다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에서 증언한 내용 그대로. 예. 예,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홍 차장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정리해 놓은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대로 있었으면 매몰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 그렇죠.